거프와 센고쿠가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 및 연합군의 대결에 난입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해군에게 퇴각명령을 내리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세계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로성과 시내기사단은 추격을 고조하자는 입장이었기에 세계정부는 이러한 거프와 센고쿠의 처사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을 대체한 새로운 오로성 갈링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갈링은 그 어떠한 오로성보다도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은 해군 영웅 거프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처사는 결코 넘어갈 수 없소. 그들이 해군을 물리지만 않았다면 최소 밀지모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상디 셋 중 한 명의 목을 쳤을지도 몰랐었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다만 상층부의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한 일에 책임은 져야 하겠지 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허나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일세 그를 함부로 처벌했다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네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갈링은 이 일은 국방무신인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 나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라고 물었고, 피터는 허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몽키디 거프는 몽키디 드래곤의 아버지이자 몽키디 루피의 하레비 존재 자체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요. 더군다나 이번 항명을 포함 수차례 상층부의 지시를 거부해왔소. 당신네들이 그렇게 물러터지지만 않았어도 저런 아나무인의 해병이 나타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마스는 말을 삼가라 갈링, 세계는 누르기만 해서 돌아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닐세 라고 말했고, 갈링은 국방무신으로서의 이 일은 나의 첫 업무가 될 것이요 동성들께서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하오. 이제 가치가 떨어진 두 송장을 치우고 해군의 군기를 다시 세울 시간이요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허면 몽키디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그들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이 일은 신의 기사단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소. 해군과 대외적으로는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겠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해군을 후퇴시킨 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에게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수로가 고개를 저으며 몽키디 거프까지는 상관없지만 센고쿠는 콩에 이은 정군 총수 유력 후보요 그놈까지 처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느정도 입장을 굽히며 좋소, 허면 몽키디 거프만을 사용시키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기사단 정도로 몽키디 거프를 확실히 죽일 수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갈링은 샴록과 이오를 떠올리며 둘이면 충분하오. 전성기 시절의 거프면 모를까. 지금의 거프는 너무나도 늙었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스모커가 해군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코비가 해군중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병을 먹고 있었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스모커 녀석 벌써 대장이라니 감개무량하군. 군함백을 왔을 배우로 때만 해도 애송이었는데 말이야. 코비 녀석도 대단해. 저 나이에 저 정도 실력을 보이는 녀석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거프 분명 상층부에선 책임을 물을 걸세.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해군을 배신하며 상층부에서는 해군의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며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킨 우리 둘을 일벌백계할 거라고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분석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프는 별 생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뭐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여차하면 은퇴하면 그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 중장 도베르만이 거프와 센고쿠의 앞에 나타났고, 도베르만은 거프 중장, 센고쿠 감찰관, 오로성의 호출입니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젠장 올게 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부앗 하하하 그 영감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근데 솔직히 놀랐어. 강할 거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거프조차도 오로성의 힘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베르만의 안내에 따라 거프와 센고쿠는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 내부 오로성의 집무실인 권력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갈링을 포함한 오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슨 일로 호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센고쿠 자네 정도 되는 인물이 왜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켰지? 라고 물었고 센고쿠는 무리한 추격은 해군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관으로서 해군의 붕괴를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츠로는 물론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군은 언제나 상관의 명령을 중시해야 하네. 분명 세계정부는 끝까지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렸네. 자네에게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더 따져봤자 바뀔 게 없는 걸 알았기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갈링은 새롭게 방위무신으로 취임한 오로성 갈링이요. 거프, 센고쿠, 자네들의 헌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허나 이쇼까지 해군을 배신한 상황에 항명을 한 자네들을 놔두었다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오. 해서 자네 둘이 사태를 책임져야 될 것 같소. 거프 중장 그간 수고 많았소. 당신은 전역하는 게 좋겠소. 센고쿠 감찰관 자네는 당분간 근신이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과거부터 갈링과 연이 있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갈링과는 자주 보았기에 타 오로성보다는 편하게 생각하며 갈링성 은퇴하는 건 상관없소. 허나 한 가지 부탁하겠소. 나와 센고쿠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은 없소. 엉뚱한 사람을 추궁하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한 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센고쿠도 거프를 뒤따라다갔고 갈링은 거프를 바라보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를 매우 손쉽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은 뒤 협박합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 도신 류마가 남긴 검 흑도 슈스이는 어디 있지? 분명 와노쿠니의 국보로서 남아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두 눈을 부릅뜨며 조상님의 혼이 담긴 국보를 넘길 것 같으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고 그간 보여주었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번에는 꽤나 쇼군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한숨을 쉬며 그럼 역시 죽일 수밖에 없나. 오뎅씨랑은 연이 있어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진 않다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국민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향하여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와노쿠니는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마지막 경고다 모모노스케 이 이상 시간을 끌면 우선 모든 국민들을 죽여버리겠어. 국보 따위 시간을 들여 수색하면 못 찾을 리도 없다고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티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면 알려주겠소 라고 말했고 티치는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말이 잘 통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검은 수염의 역단을 오니가시마의 해저도시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플루톤이 잠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참고로 프랑키가 고의로 세계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며 플루톤을 폭파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기에 현재 와노쿠니에 플루톤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저도시 깊은 곳에 흑도슈스이를 회수한 뒤 곧바로 티치에게 건네주었고 티치는 검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단번에 흑도슈스이가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제 도신 류마의 사체만 모으게 된다면 도신 류마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물론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도신 류마를 품겨낸다면 이젠 정말로 밀지모자와 이무에게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이 녀석이 더 성장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도신 류마마저 부활시켜 부하로 영입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밀지모자 일당 세계정부와 경쟁하여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집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티치는 흑도슈스이를 꽉 쥐며 세계의 정점에 설 날이 머지않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길드는 전원 스모커에게 붙잡혔으나 버기가 기지를 발휘하며 탈옥하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모와의 대결 이후 치명상을 입었지만 버기가 미호크를 건져내며 레드라인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버기는 미호크를 안고 장기간 비행하느라 지친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오자마자 불만을 드러냅니다. 버기는 젠장 메이는 도대체 누구랑 싸웠길래 그 정도로 다친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세계정부의 왕과 싸웠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조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이무인가 일무인가 그놈 말인가
다음에는 내가 놈을 박살내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 다친 이 녀석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전체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크로스길드의 본거지 칼라이바리 섬에 주둔 중이던 크로스길드 버기즈 딜리버리의 선원들이 모두 듣게 되었고 버기의 추종자들은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라면 닥터 베가펑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세계 정부의 왕 버기님께선 세계의 흑막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야. 분명 버기님이 이무를 죽이겠다고 말했어. 역시 버기님, 우린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신화를 목도한 거라고 라고 말하며 버기를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보며 엔터테인먼트는 타고난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모리아는 와노쿠니에 심어두었던 신버그로부터 검은 수염의 늑단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리아는 전보벌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뭐?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침공해? 그놈은 어디서 죽다 살아나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냐?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를 들으며 훗훗훗훗 이 녀석이 와노쿠니와 연이 있는 건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애석하게도 카이도가 있을 때 나의 고향은 가장 안전했다고 강한 힘은 결국 전쟁을 억제하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고향 이 녀석 와노쿠니 출신이었나?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그래 나의 본명은 코즈키 모리아 나 역시 코즈키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코즈키 이 녀석 오뎅씨의 형제였나? 그건 그렇고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털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내 정보통에 의하면 티치가 와노쿠니를 습격하여 도신 류마이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더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스길드원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기에 모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모리아가 보관 중인 류마의 시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와노쿠니를 침공한 뒤 곧바로 크로스길드를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티치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는 소식은 곧 크로스길드에 들이운 어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레드라인에서 전쟁을 치르던 와중 수많은 왕국과 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악마 근위병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 정부의 군대가 수많은 왕국, 섬, 인류를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며 로브루치를 공격하고 아카이누에게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즉각 응징하려 했지만 드래곤이 이를 막았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후지토라는 우선 혁명군의 본거지로 피신하였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에게 차를 한 잔 건네준 뒤 자네를 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나는군. 나 역시 한때 해군에 몸담았으나 천룡인의 잔혹한 만행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해군을 탈퇴하고 자용군을 거쳐 혁명군을 만들게 되었다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물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에 가입하기 이전 당신은 이미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이번 대량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물론 인간 사냥을 포함하여 천룡인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 중이지. 이쇼 네 녀석은 이제 어떡할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저는 해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세계정부의 상층부와 천룡인이니 그들을 타파하는 것이 저의 제1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손을 건네며 우리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5월 동주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그렇다면 세계정부를 격파할 때까지 힘을 보태주겠나? 자네가 해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게 해주겠네. 자네는 그저 혁명군의 이름으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 되래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좋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후지토라가 혁명군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레드라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핵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핵,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자네가 그토록 염원했던 어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하며 후지토라를 사부와 동등한 지위인 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드래곤은
해군은 곧바로 혁명군 모두의 앞에서 연설을 하며 혁명군은 본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이들의 구심점, 출신과 성별, 나이, 종족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인사를 개편하네. 물론 얼마 전까지 해군이었던 후지토라에게 반발을 갖는 것은 당연하네. 하지만 그는 과거부터 인정받아온 성품과 이례적으로 해군 대장이라는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위를 포기하며 세계정부를 공격하며 해군을 탈퇴했기에 사실상 배신 혹은 첩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이름으로 보증할 테니 혁명군 진우들도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라겠네. 라고 말하며 카리스마를 발휘하였고 드래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혁명군은 후지토라에 대한 우려를 곧바로 절대적인 신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역시 왕에 어울리는 자인가. 아주 만약 드래곤이 해군 원수가 되었다면 세계는 조금 더 평화로워졌을지 몰랐겠군. 사카즈키 원수가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군. 사카즈키 원수 역시 강경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인물이니 드래곤 같은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을 아쉬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몸을 회복하며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우선은 각자 마지막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징베는 나는 급하게 어인섬에 들를 필요는 없으니 조타수로서 모두를 데려다 주겠네 라고 말하며 타 밀짚모자 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빈 역시 오하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징베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데려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동료들의 목적지에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후샤마을,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 우솝은 시로마을, 나미는 코코야시 마을, 쌍디는 발라티에, 초파는 드러망국, 브룩은 레드라인, 프랑키는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스트블루에서 매우 가까운 레드라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터라 이스트블루까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로상 역주행에 가까웠던 프랑키는 자신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을 타고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미는 루피에게 루피 마지막 휴가를 보낸 뒤 어디서 집결할 거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시 집결지라면 샤본디 제도가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로그타운에서 집결하고 싶어. 내가 동경했던 해적왕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섬이자 우리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었던 곳이니 라고 말했고 쌍디는 미소를 지으며 이스트블루를 통과하면 술통에 대고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평화의 상징인 로그타운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인다면 그것만큼 상징적인 일은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돌아갈 곳들이 있다니 부럽네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징베는 루피군 그렇다면 D-Day는 언제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한 달 후 전원 로그타운에서 집결한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한 달 뒤 로그타운에서 집결하며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성에 올라선 이후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문은 갈링과 삼록의 능력을 인정하며 피거랜드가의 막강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로성은 어느정도 불만이 생기긴 했다만 자신들이 안일하게 움직이며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며 이무가 갈링을 인정한 것도 사실이기에 갈링이 워큐리와 함께 회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갈링은 오로성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워큐리는 갈링, 피거랜드, 버밀리온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다니 라고 말하며 과거 900년 전 피거랜드 왕국의 국왕이자 세계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인 피거랜드 버밀리온을 떠올립니다. 갈링은 앞으로는 악의 조짐이 보이는 모든 새싹을 뽑을 생각이요. 이제껏 당신들과 세계정부는 너무 안일했으며 확실하지 못했소. 이번 레드라인 전쟁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마리조아를 잃는 수모를 당했지만 적진의 사상자는 가반, 즈니샤, 테이톤, 레오폴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늘다리들밖에 없었소. 그들은 곧 반란을 준비할 것이고 전력을 고스란히 보존한 거나 다름없소. 라고 말했고 마스는 갈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지으며 허면 이제 어떡할 생각이오? 라고 물었고 갈링은 TF를 꾸려 대전쟁이 임박하기 직전 밀짚모자의 손발을 잘라낼 생각이오. 냉정하게 밀짚모자 루피, 롤로노와 조로, 검은 다리 상디의 실력은 더는 우리가 어떻게 할 레벨을 지나갔소. 사황과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을 노리기보단 그들의 주변 환경과 조력자를 노려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오. 라고 말하며 조금은 더럽고 비열하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갈링의 지시하에 TF가 꾸려집니다. 참고로 TF는 행정기관과 군사조직 등에서 상설 정규부서 또는 조직과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별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갈링은 TF를 편성한 뒤 각 TF의 장을 임명하였고 1TF팀의 리더는 샴록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샴록에게 1TF팀의 목표는 해군의 반란자 몽키 D 거프 사살이다. 그는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키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네. 또한 밀짚모자 루피와 드래곤의 애비로서 언제든 배신할지 모르는 종자이자 해군들에게는 영웅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정부를 무시해대는 안하무인의 상징인 녀석이기도 하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를 죽이면 해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어쩌면 저희는 통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요 라고 걱정하며, 만약 세계정부가 거프를 토상구팽하면 해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부분 역시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기에 물론 나 역시 그 부분은 예상한 바이다 하여 1TF팀은 전원 신의 기사단으로 꾸렸으며 그의 죽음의 사인은 병사로 꾸밀 것이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허면 수고를 들여 그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명목상 거프 녀석은 현재 은퇴할 예정이네. 해군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녀석은 언제든지 아들과 손자를 도울 게야. 만약 그가 해군의 적이 되어 세계정부의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우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반란의 신호탄이 될 게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 하네 라고 말하며, 갈링은 꽤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 역시 갈링의 논리에 완벽히 설득된 상태였고, 샴록의 주도하에 거프를 사살하는 작전이 가동됩니다. 또한 갈링 역시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를 챙기며 샴록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거프만큼은 반드시 사살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갈링이 편성한 TFT팀은 몇 팀이 더 존재하며 그들에게도 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프는 사실상 전역을 강요받았고 거프로서도 더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에 차라리 명예로운 전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역한다는 소식은 해군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거프는 사실상 모든 해군의 영웅이자 현 장성들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해군에서는 거프의 전역식을 화려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센고쿠가 거프에게 자네는 분명 해군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네. 세계정부는 자네를 사실상 강제 전역시켰지만 어차피 진실을 아는 건 우리 둘뿐일세. 마무리만큼은 후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추르는 그래 거프, 자네라면 존경받을 자격이 있지. 이번 기회마저 마다한다면 후배들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안당이 될 걸세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전역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며 전역식에 참석했고, 해군 장성과 장교들은 거프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그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뭉클해지는 표정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군 이라고 말한 뒤 해군 장성들과 장교들의 경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프는 노장의 은퇴식은 이만하면 됐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가 거프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소. 해군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은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며 거프와 아카이누를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추게 되었고,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카이누, 키자루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고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며 자신의 제자 코비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기 코비를 비롯한 자네 모두들이 이젠 해군의 미래일세.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 큰 희생보다는 작은 희생을 염두에 두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이는 거프의 정의관이 잘 묻어나는 대사였습니다. 한편 갈링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거프, 자네가 자식 농사만 잘 지었다면 자네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아니 오로성마저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인재였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가 코비를 꼭 집어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코비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센고쿠는 코비를 바라보며
이 녀석 젊은 시절에 거프를 보는 듯하군. 하지만 아직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실력은 아니야. 어쩌면 놈에게는 격변하는 시대가 너무 빨리 찾아온 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코비의 재능은 분명 출중하나 코비가 재능을 만개하기도 전에 큰 전쟁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거프는 저녁식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고 끝끝내 스모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마음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식, 내가 군함백이랑 패기까지 다 알려줬는데 주요 인물 중 그 녀석만 안 오다니 라고 중얼거렸고, 센고쿠는 미소를 지으며 그놈은 오로성한테도 여시나 처먹으라고 한 꼴통이라고, 이런 곳엔 참석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나보다 더 꼴통인 놈은 처음 보는군. 그래도 다행이야, 쿠잔 놈이 탈퇴한 빈자리를 잘 메꿨으니 라고 말한 뒤 해군본부에서 떠나 후샤마을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매우 급하게 뛰어왔고, 스모커는 숨을 헐떡이며 거프 중장 전역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응 그래 소식은 들었겠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가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씩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전쟁이 끝난 이후 치안이 약해진 가맹국을 노리는 해적들을 잡아들이느라 거프 중장 당신에게는 늘 고마움이 많습니다. 저를 단번에 성장시켜 주신 것도 당신이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자 밀짚모자 루피는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고, 센고쿠는 로저에 미쳐 살던 과거의 자네가 보이는군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머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전용선에 탑승하였고, 센고쿠는 눈물을 흘리며 거프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용선 내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보가드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응 보가드 이곳에서 뭐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저도 당신과 같은 날 전역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에게 목숨을 구원받았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모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 거프와 보가드는 함께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한편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이를 갈링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갈링은 그래 거프가 떠나갔다고, 사이퍼폴 출신으로서 신의 기사단이 된 건 이 녀석이 처음이다. 부디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물론 창조주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빅맘은 샴록에게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카타쿠리와 빅맘의 적단 잔당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샴록이 빅맘을 죽인 뒤 카이도우마저 위기를 맞이했지만 야마토와 마르코의 도움으로 카이도우는 목숨을 건졌고, 카이도우는 자신이 책임지고 빅맘의 시체를 토트랜드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뒤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며 링링 길었던 연도 이제 끝이 났군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 및 빅맘의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며 빅맘의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빅맘의 자식들은 페로스페로를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으로 추대하려 했고, 카이도우는 집안 사정까지 간섭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신 빅맘의 적단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신 빅맘의 적단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빅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모두의 앞에 선 뒤 나는 빅맘의 적단의 선장을 맡을 생각이 없네 라고 말했고, 플란베는 오라버니가 맞지 않으면 누가 만난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크래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페로스페로는 확고한 모습을 보이며 물론 빅맘의 적단을 탈퇴하거나 장남으로서 마마의 의지를 이어가지 않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내게는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 빅맘 해적단을 이끌 자격이 있는 건 오직 샬록 카타쿠리 뿐이야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카타쿠리에게 빅맘 해적단의 선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카타쿠리는 주저없이 페로스페로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카이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저희 해적단의 목표는 마마의 복수가 1순위입니다. 마마의 목숨을 가져간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당돌한 녀석이군. 나 역시 그놈에게는 갚아줄 빚이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을 죽이고 야마토에게 중상을 입힌 샴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 및 빅맘의 적단에게 빅맘을 죽인 인물이 피과랜드 가문이자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인 샴록이라고 말해주었고, 카타쿠리는
샴록은 내가 직접 죽이겠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신 빅맘의 적단과 백수의 적단은 샴록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며 동맹을 맺게 됩니다. 샹크스는 알라바스타, 레드라인, 마리조아 등 여러 무대에서 끊임없이 강자들과 겨루며 피로와 부상이 누적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전쟁이 끝난 후 가반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가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칠을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드포소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온몸에 휘감긴 붕대를 보며 자신의 부상을 실감합니다. 샹크스가 정신을 차리자 벤베크맨 혼고우가 곧바로 샹크스의 건강을 살폈고 혼고우는 주치의로서 샹크스에게 더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리하여 우선은 안 잡고 벤베크맨에게 베크, 현재 이곳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신세계 갓벨리 섬이 있었던 곳 근처라네. 세계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이동 중이라고. 자네는 공교롭게도 갓벨리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우연히도 자신의 고향 갓벨리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피식 미소를 짓습니다. 야속과 럭키루는 샹크스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럭키루는 선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라고 말했고 야속은 샹크스 네가 이 정도로 힘겨워하는 건 처음 본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일전에 보았던 너의 쌍둥이 그자와 분명 레드보소에서 독대를 했었지. 그자와는 무슨 대화를 나눈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샴록을 말하는 건가? 그의 이름은 피거랜드 샴록. 아마도 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일 테지. 놈은 나와 어린 시절 생이별한 쌍둥이 형 갓벨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나의 아버지 갈링이 회수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로저 선장님 갈링에게 들은 것이 달아서 정확한 사건의 진실은 모르니 말이지만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그렇군. 그렇다면 샴록의 목적은 역시 너를 수하로 들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아마 그렇겠지. 놈은 혈연 핑계로 나의 힘을 원하는 눈치였으니. 하지만 놈도 잘할 것이네. 내가 자의로 세계 정부의 편이 될 일은 없다는 걸.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물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군. 놈들은 워낙 교활한 녀석들이니 얼핏 샴록이 너를 두고 운명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편 샹크스의 예상대로 샴록과 갈링은 샹크스를 보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눈치였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링은 TF팀을 구성하여 거프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짰고 1TF팀에 샴록, 2호 등을 배정하며 이들에게 명예전역한 뒤 고향 후샤마을로 귀향한 거프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해군본부를 찾아갔고 오로성이 직접 해군본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해군들은 매우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장교 웩스는 새로운 오로성으로 취임하신 갈링성께서 방문하셨다 라는 말과 함께 갈링은 해군 최고 간부들의 회의실에 들이닥쳤고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스모커, 크로우마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창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갈링이 해군 최고 간부 회의실에 나타나자 아카이누조차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아카이누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갈링성, 오로성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인상을 꾸기며 사카즈키 묘하게 말이 짧은 것 같군. 해군 원수 따위가 오로성을 우습게 보는 건가? 시기가 시기다 보니 직접 명령을 내리기 위해 왔네. 기존의 오로성들은 너무나도 물러터졌어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대단하신 오로성께서 직접 방문하시다니 무슨 임무일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비아냥대고 갈링은 사카즈키 직접 와노쿠니로 행차하여 카이도우를 제거해라. 그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을 탈옥하여 다시 백수의 적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퍼폴의 정보통에 따르면 카타쿠리가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 되었고 백수의 적단과는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군.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어 밀짚모자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추후 있을 전쟁에서 분명 걸림돌이 될 테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조차 이 소식은 처음 들었기에 확실히 그들은 해군에 위협적이긴 하지 라고 중얼거렸고 로쿠규는 곧바로 아첨을 떨며 라하하하 갈링성 역시 신속하고 빠르십니다. 사카즈키 원수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충분히 카이도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군 원수가 직접 움직이는 사례는 드문데 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시했고 갈링은
그 낡아빠진 사고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게지. 내가 방위무신이 된 이상 관례 따윈 의미 없네. 오직 실리만을 추구하며 해적들을 소탕한다. 세계정부는 그간 너무 물렀어. 처음부터 내가 오로성이었다면 빌어먹을 뒤의 일족들은 보이는 족족 학살했을 테다 라고 말하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갈링은 신해기 사단 시절부터 초강경파로 분류되던 인물이기에 이는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링이 오로성에 올라서며 전쟁이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갈링은 아카이누를 필두로 한 ETF팀을 구성한 이후 곧바로 센고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가 강제 전역 당했으며 본인 역시 세계정부의 강도 높은 감시는 물론이요 또다시 세계정부의 노예가 될 것이란 걸 잘 알았기에 언짢은 표정으로 갈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갈링은 센고쿠 원수, 아니 센고쿠 감찰관, 자네의 명망과 해군으로서의 업적을 인정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역시 눈치가 빠르군. 자네가 할 일은 아카이누가 이끄는 ETF팀에 합류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 해적 여제 빅맘의 아들 카타쿠리가 이끄는 연합군을 격파하는 걸세.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자네는 물론 거프의 항명에도 면죄부를 주겠네 라고 말하였고,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던 센고쿠는 곧바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인물이기에 거프를 강제 전역시키고 본인에게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한 데 의아함을 느꼈고, 이내 갈링이 컨트롤하기 쉬운 자신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린 것이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프는 토사구팽을 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갈링성 사냥개도 위기에 몰리면 주인을 무는 법이요, 하물며 그 사냥개가 개들의 우두머리라면 나머지 사냥개들 역시 주인을 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거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고, 갈링은 표정을 구기며 건방진 하계인 따위가 신에게 비아냥되는 건가? 라고 물으며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전혀 기세에서 눌리지 않으며 오로성의 결정에 항명할 생각 따윈 없지만 평생을 해군에 몸담아왔던 한 명의 해병으로서 해군이라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은 것뿐이올시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지금 센고쿠를 공격해봤자 이득이 전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납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자네와 거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세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프랑키는 소형배를 타고 워터세븐으로 복귀하여 최후의 전쟁 이전 마지막 휴가를 즐기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아이스버그와 파울리를 만납니다. 아이스버그는 프랑키, 이곳에는 어쩐 일이냐, 밀지모자 일당의 항해는 아직 진행 중일 텐데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선장의 명령이다, 마지막 휴가를 즐기라는군, 그보다 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플루톤에 관한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톰이 플루톤 바다 열차를 연구했던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톰의 사진이 한 장 있었고, 프랑키는 눈물을 흘리며 톰의 사진을 부둥켜 안으며 톰, 당신이 남긴 설계도 덕분에 꿈에 그리던 플루톤을 완성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후, 프랑키 녀석 정말로 전설을 재현시키다니 라고 말했고, 파울리는 워터세븐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겠군요. 그나저나 닥터 베가펑크가 에그에 대해서 말한 해수면 상승은 역시 세계정부의 숨겨진 왕 이모와 관련이 있겠죠 라고 물었고, 아이스버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네, 전설로만 전해지는 플루톤이 완성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프랑키와 플루톤을 매우 신뢰하며 이들의 힘이라면 세계정부를 타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프랑키는 자신의 은인이자 스승인 톰에게 꿈을 이뤘다는 사실을 남긴 뒤 아이스버그, 파울리, 프랑키 패밀리 등과 마지막 휴가를 즐겼고, 프랑키는 플루톰의 약점이나 단점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갈레라 컴퍼니의 모든 조선공들과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신해기 사단 군코, 소머즈, 길링엄, 갈릴레이, 티타니아 등이 사망하였으며 갈링이 오로성으로 승격하며 신해기 사단의 전력이 대거 유출되었고, 이무는 새로운 신해기 사단을 선정하는 임무를 오로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고심 끝에 사이퍼폴 로브루치를 추천하였고,
로브루치는 천룡인 출신의 인물은 아니지만 실력과 충성심이 오랜 기간에 거쳐 증명되었던 인물이기에 이무는 오로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로브루치를 호출하였고 로브루치는 오로성의 호출을 받아 아발론 델피 내부 판게아 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큐리는 로브루치에게 로브루치, 이제 네 녀석이 만날 분은 세계의 정점에 서신 분이다. 극도로 예우를 갖추도록 해라.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짧고 굵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로브루치는 사상 처음으로 이무를 목도하게 되었고 이무의 기세에 눌린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마주하는 것만으로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큐리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새로운 신의 기사단 후보 로브루치입니다. 로브루치는 오랜 기간 세계정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며 실력과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신이 불타오르는 고통 끝에 결국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어떠한 공격도 재생하는 회복력과 불로 불사의 힘을 얻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이 넘쳐 흐르는 기분이군. 밀짚모자, 네 녀석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네 녀석을 파멸로 몰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브루치의 오른팔에는 어비스 문신이 새겨졌고 로브루치는 신의 기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드래곤은 거프가 전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드래곤은 거프가 갑작스럽게 전역한 것은 윗선에서 무언가 손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가 후샤마을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언가 불안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래곤은 아버지께서 이 타이밍에 전역을 했다라 해군이 이 시기에 인재가 유출되는 걸 장려했을 리는 만무하다. 또한 아버지는 나와 루피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저들의 입장에선 해군에 묶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설마 나와 루피를 동료하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건가? 새롭게 오로성에 취임한 피거랜드 갈링, 그는 신의 기사단 시절부터 천룡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초강경파. 그라면 아버지가 나와 루피, 에이스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여 변수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세계정부의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뒤 해군과 세계정부에 심어두었던 정보통들을 통하여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세계정부의 가맹국인 고아왕국의 왕족들에게 의전준비 지시하명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건 천룡인 중 한 명이 고아왕국에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아왕국은 후샤마을 근처에 있는 세계정부의 가맹국이자 거프와 드래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드래곤은 공교롭게도 거프가 후샤마을로 귀향하자마자 천룡인이 고아왕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고 만약 이들이 거프를 잡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최소 신의 기사단 단장이 움직였을 것이며 어쩌면 오로성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신이 섣불리 거프를 구하러 간다면 혁명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지 한 집단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 갈등하며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입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쿠마와 이완코브가 드래곤에게 다가왔고 쿠마는 드래곤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이 혁명군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야. 부끄럽지만 나는 진이를 잃은 뒤 수년간 삶의 의욕을 잃었어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쿠마짱의 말이 100번 맞답을 어차피 당분간은 소강상태, 밀짚모자 역당과 세계정부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휴식에 들어갔답을 항해야 할 곳이 있다면 빠르게 갔다 오라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으며 루피가 할아버지를 잃게 되며 받을 충격에 대해 걱정하며 결국 자신이 고아왕국으로 향하여 고아왕국에 나타날 천룡인이 누군지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의 우려가 오판이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고아왕국에 나타날 천룡인이 거프를 죽이기 위해 나타날 천룡인이 아닌 우연히 고아왕국에 방문할 천룡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오로성 마스를 호출한 뒤 마스에게 마스 환상의 방 꽃의 방에서 회수하라고 명령해둔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였는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게 죄송합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이문은 어느정도 짐작은 했지만 마스가 정말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곧바로 마스에게 다가가 마스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마스는 충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문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물건만큼은 사수하라고 했거늘 이라고 말하며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의 권능을 회수해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매우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스의 권능을 정말로 회수해야 하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무의 손을 잡으며 이무님,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스라는 귀중한 전력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세계정부의 손해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가까스로 분노를 다스리며 그건 그렇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마스는 아이기스를 보며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작 근위병 따위가 이무님을 막아선 걸로 모자라 허의 옥좌에 올라섰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저자가 워큐리 성이 말한 세계정부의 진정한 2인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기스는 이무를 막아선 뒤 오로성 마스성,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정도 되는 남자가 아나스타시스를 빼앗긴 겁니까? 설마 배신한 퀘이사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기 위해 환상의 방과 꽃의 방을 수색하는 와중 퀘이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이미 혼란을 틈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여 그의 아나스타시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쿠장과 오거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를 놓쳤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역시 마샬 디 에이버리의 혈통을 이은 자라 그런지 행보가 비범하군요. 퀘이사를 수하로 두다니 라고 말했고, 이문은 마샬 디 에이버리도 분명 범인이었지만 티치의 북의 혈통인 록스티 지백, 데비디 존스, 그들 역시 세계의 한 획을 그은 범인들이었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마샬 디 티치의 힘이 필요했으니 아나스타시스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허면 사람을 보내어 검은 수염의 적당과 접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우선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물러났고, 이문은 홀로 허의 옥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군. 적당한 미풍이라면 활용이 가능할 테지만 모든 걸 집어삼킬 폭풍이라면 곤란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가 워터7에서 하선한 이후 밀지모자 1등은 오하라로 향하여 로빈을 내려주었고, 로빈은 10수년 만에 오는 자신의 고향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미는 로빈을 안아주며 위로해주었고, 루피는 로빈 걱정하지마, 이제는 다시는 이 고향 같은 일이 되풀이될 일은 없으니 다음번엔 반드시 이물을 날려주겠어 라고 말했고, 로빈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레이디들이 울지 않는 세상이 오기 위해선 역시 세계정부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인데 우선순위가 계집인 거냐, 하여간 멍청한 자식 이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 뒤 곧바로 조로와 투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뒤 가장 가까운 섬인 드럼왕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로빈은 오하라로 돌아온 이후 고고학자들의 성지이자 긍지 그 자체인 전지의 나무의 앞에 섰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세계의 진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희생했던 고고학자들과 클로버 박사, 자신의 어머니 니코 올비아를 기린 이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로빈은 혹여나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정부에게 패배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고대문자로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적어내려갔고, 그것은 곧 로빈이 만든 포네그리프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빈은 오하라의 서적을 뒤적이다가 과거 자신조차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역사이자 모든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부 서적들을 발견하거나 다시 읽게 되었으며, 로빈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며, 엘레페리아 왕국, 이무와 조이보이의 전쟁, 원피스의 정체도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오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서적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한 서적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예언가 바바로니가 예언한 3번의 격변, 분명 포네그리프에 따르면 대격변은 800년 전과 지금뿐일 텐데 라고 말하며 고대 문자로 적힌 알 수 없는 서적을 빠르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로빈은 오하라에 남겨진 서적을 읽어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 신들의 전쟁은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고 세상은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예언가 바바로니는 이를 첫 번째 세계의 붕괴라고 예언했으며 이후 또다시 세계는 두 번째 붕괴를 맞이하며 비로소 세 번째 세계가 탄생할 때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적혀 있었고, 로빈은 본능적으로 지금이 세 번째 세계라고 확신하며 루피를 주축으로 한 이들이 세계를 구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로빈조차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어렴풋이 상디가 3000년 전의 역사가 존재함을 말해준 것을 떠올린 뒤 우선 3000년 전, 900년 전, 현재를 기준으로 세계가 세 개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문장에 집중하며 신들의 전쟁,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루피가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우선은 관련 문헌들을 더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거프는 해군을 전역한 이후 자신의 고향 고아왕국의 근처 후샤마을로 향하여 말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충직한 소와 보가드와 함께 후샤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어린 시절의 루피의 이스를 떠올리며 그 녀석들이랑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고, 보가드는 시간의 풍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이제는 중장이 아니라고, 전역했으니 그저 동네에 널린 영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30년 넘게 중장이라고 불러와서 이게 익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프가 후샤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샤마을 전역에 퍼졌고 후샤마을의 촌장 우프슬랩과 다단 마키노가 마중을 나왔고 마키노는 빨간 머리를 한 소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 아이를 가진 거냐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 가프 중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어린아이의 빨간 머리를 보며 그 아이의 친부가 샹크스일 것이란 걸 짐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빨간 머리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멋지게 생긴 아이로군, 이 아이의 이름은 뭐지?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아사히 세상을 밝힐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거 참 멋진 이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빨간머리 샹크스의 친자인가? 하지만 그 말은 즉슨 저 아이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 피거랜드 갈링은 자신의 아내만큼은 상품 취급하는 녀석이었지만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는 놈이었거늘 자신의 손자를 되찾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이 아이의 존재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숨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보단 샹크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고자 하였고 급하게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통신을 겁니다. 거프는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급하게 연락하였고 샹크스는 거프의 통신을 받습니다. 샹크스는 거프 중장, 당신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소. 아니 전역했다고 하셨으니 거프씨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거프는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인도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동시에 루피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물론 시시한 과거를 따지려고 연락한 것은 아니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네. 자네의 아들 아사히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게 무슨 말이오? 후샤 마을은 손에 꼽히는 평화로운 마을일 텐데 라고 물었고 거프는 자네의 친부 갈링은 예로부터 피거랜드 핏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 만약 그가 아사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를 노릴지도 모르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 역시 갈링의 집착을 잘 알았기에 하지만 아들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두었소. 물론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거프 중장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소. 염치 없지만 아사히를 지켜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로저 녀석도 내게 에이스를 맡겼었는데 이제는 로저의 배에 있던 피덩이까지 나를 부려먹으려 하는군. 과거의 나였다면 해병이었기에 거절했겠지만 이젠 해병이 아니니 아사히는 내가 지켜주겠네. 하지만 나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이요. 아들의 목숨을 보장받는데 뭔들 못하겠소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언젠가 루피가 위기에 처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루피를 도와주길 바라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거프의 부탁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기에
물론 루피가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아사히를 거프에게 맡기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거랜드 갈링이라면 언제 후샤 마을에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후샤 마을을 주시하며 이스트블루의 항구에 감시병들을 풀어놓는 조치를 취하며 세계 정부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이후 써니오는 드럼왕국에 도착했고, 루피는 눈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괴짜 몸은 잘 있으려나 초파 니가 안부를 잘 전해줘야 해 라고 말했고, 초파는 물론이지 라고 말한 뒤 술록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눈밭을 누비기 시작했고, 쌍디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고향이 그리웠던 모양이군 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이곳에서 정말이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초파를 만났으니 다행이었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써니어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고, 초파는 닥터 코레아 도르돈과 재회하게 되었고, 초파는 곧바로 닥터 코레아에게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닥터 코레아는 초파를 밀어내며 이놈아 내 나이가 141살인데 그렇게 갑자기 안기면 어쩌자는 거냐, 멍청한 건 히루루크 그 양반과 똑 닮았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와포로 이후 드럼왕국의 국왕이 된 도르돈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그러는 걸 겁니다. 초파, 밀짚모자 일당의 활약은 잘 들었다. 세계 정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다니 너희들은 로저 해적단조차 능가하는 최고의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했고, 초파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 나는 크게 뭘 한 게 없는데 그건 그렇고 와노쿠니 등 여러 섬을 거치며 드디어 만병통치약의 실마리를 찾았어. 이 기술만 있으면 더 이상 드럼왕국에서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닥터 코레아는 그 순간 히루루크를 떠올리며 어째서 저놈에게서 그 멍청이 의사가 떠오르는 거지, 뭐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본질은 같은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초파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의학 지식을 드럼왕국에 전파하며 드럼왕국을 의료 강국으로 발전시키면 물론 드럼왕국을 시작으로 선진치료법과 최신 기술을 접약한 약들을 배포하며 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가려 합니다. 초파가 드럼왕국에서 하선한 뒤 밀짚모자 일당은 이스트블루로 진입하기 위해 쌍둥이 언덕으로 향하였고, 쌍둥이 언덕은 이무와 루피의 전투의 여파로 인하여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올블루가 탄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마 라분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걱정하지 말라고, 라분은 그 누구보다 강한 녀석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고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라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루피는 라분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라분에게로 달려들었고, 곧이어 라분의 머리 위에 안착한 뒤 라분 오랜만이야 잘 지냈구나 라고 말했고, 라분은 전방에 함성을 지르며 루피를 환영해줍니다. 그리고 라분의 입속에서 크로커스가 나타났고, 크로커스는 로저도 못한 걸 너 같은 애송이가 하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해바라기 아저씨도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다시 한번 올블루를 감상합니다. 라분은 루피와 교감을 나누던 와중 루피마저 내팽겨 쳐버린 뒤 곧바로 브룩이 있는 방향으로 헤엄쳐갑니다. 한편 브룩은 몸을 숨긴 채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브룩은 혹여나 자신이 부활 열매의 힘으로 부활했기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룩과 라분의 교감은 세월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했고, 라분은 브룩을 단번에 알아보며 힘찬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브룩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호호호호 라분 정말 똑똑한 고래로군요 라고 말하며 라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브룩과 라분은 재회하며 교감을 나눈 뒤 브룩은 룸바 해적단을 떠올리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고, 밀짚모자 일당조차 브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루피도 브룩과 라분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브룩과 라분은 석양이 보일 때까지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룩은 라분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쌍둥이 언덕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루피 선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구원받은 이 목숨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소를 보이며 니시시시 그럼 혹시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브룩은 환하게 웃으며 빙크스의 술을 불러주었고, 라분도 오랜만에 빙크스의 술을 듣는 터라 기뻐하며 호응합니다.
티치는 와노쿠니를 침공하여 도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류마를 부활시키기까지 류마의 사체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과거 정보상으로부터 모리아가 도신 류마의 사체에 그림자를 주입하여 자신의 수하로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고 곧바로 모리아를 만나기 위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기에 곧바로 버기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려 합니다. 티치와 버기의 전보벌레 통신이 닿은 뒤 티치는 천냥광대 버기 로저 쪽에 있던 애송이가 사왕이 되었다더군. 샹크스도 아닌 이 녀석이 거물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감히 누구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 거냐. 티치 이 녀석이 나에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성질이 급한 녀석이군. 그래 본론부터 말하겠다. 모리아가 가진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티치의 대화를 엿두고 있던 모리아는 어이 티치 감히 누구의 병력을 훔치려는 거냐. 사왕 타이틀도 빼앗긴 이 녀석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리아의 입장에선 티치의 요구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며 류마는 최상급 육신이기에 그림자만 잘 구한다면 단번에 사왕급 전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리아가 티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황 타이틀을 뺏겼다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밀짚모자와 에이스가 빅맘과 카이도를 꺾고 사왕에 등극한 이후 나와 빨간머리 밀짚모자 에이스는 사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내가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뒤 버기 녀석은 새로운 사왕으로 올랐었으니 이 녀석들이 사왕 타이틀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깟 칭호는 의미 없을 만큼 세계는 혼란스럽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전보벌레를 가로채가며 거절한다. 감히 버기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대화 내용을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전체에 송출하였고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티치를 겁준다고 착각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미소를 지으며 호호호호호 타고난 엔터테인먼트로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티치는 적이 되면 곤란한 남자인데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내답구나 광대버기 좋다. 그러면 조만간 류마의 사체를 빼앗으러 방문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통신을 끄는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출항하였고 퀘이사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신 류마 그 남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품을 수 있다면 최고이겠지만 만약 컨트롤에 실패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밀짚모자 1등은 브룩을 쌍둥이 언덕에 하선시킨 뒤 곧바로 이스트블루로 진입하였고 작중시간으로 2년, 토키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흐른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4년 만에 이스트블루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를 제외한 근본 초창기 멤버들은 가메로운 표정을 지었고 징베는 코코야시 마을이 가까워지자 괜히 나미와 아론의 악연이 떠올라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미는 호탕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해적왕이 된 후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로그타운 망할 연기 자식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인가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그타운을 지나 나미의 고향 코코야시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로그타운을 막 통과한 뒤 루피는 주먹을 꽉 쥐며 니카의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아직 이모와의 대결로 인한 영향으로 니카의 힘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저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정도만이 전부였습니다. 루피는 굉장히 찝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젠장 이무 녀석과 싸운 뒤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잖아. 데이지의 신이라는 녀석이 저주를 풀어주었다고 했는데 라고 말했고 쌍디는 루피 니 팔에 어비스 문신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겠지. 하지만 점점 흐릿해지는 걸 보니 아마 곧 니카의 힘을 되찾게 될 거라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니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멍청한 요리사가 빨리 점심이나 가져오라고 라고 말하며 쌍디에게 시비를 걸었고 쌍디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조로를 공격했고 조로와 쌍디는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조로와 쌍디는 지치지도 않구먼 이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수다를 떠는 사이 어느덧 써니오는 코코야시 마을에 도착했고 나미는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남이 아론 일당은 떠나갔다고 들었네. 혹시라도 놈을 만난다면 내 이름을 말하면 아무 일 없을 걸세 라고 말했고 나미는 미소를 지으며 후후 이제는 내가 아론보다도 훨씬 강할걸. 이젠 토비로포 정도가 와도 두렵지 않다고. 제우스까지 있으면 삼장성까지도 문제없어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번개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징배는 웃음을 지으며 괜한 걱정을 했군. 사왕 빅맘의 호미진 제우스는 쿠릉쿠릉 열매 능력자 그 자체 라고 말했고 우솝은 쿠릉쿠릉 열매 그러고 보니 NL 자식이 떠오르네. 달에 간다고 했었나? 잘 살아있으려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번개 자식은 어차피 나한테 안돼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조로는 NL에게 당한 굴욕이 떠올랐기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솝은 NL이라 까다로운 녀석이었지 라고 중얼거리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이는 언젠가 밀짚모자 일당과 NL이 조우할 때의 복선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미는 코코야시 마을에 정착한 뒤 곧바로 하선하였고 코코야시 마을로 뛰어가 자신이 돌아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노지코와 겐조 등이 나미를 반겼고 나미는 위험천만한 전쟁에서 벗어나 간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미는 고향 사람들과 인사를 한 뒤 곧바로 벨메일의 묘로가 귤을 먹으며 벨메일 아직 눈물을 흘리진 않을게. 마지막 전쟁을 끝낸 뒤 당신의 묘 앞에서 원없이 울겠어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갈링은 TF팀을 꾸려 거프를 암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오로성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선 워큐리와 피터는 이에 반대하며 굳이 은퇴자를 죽이며 전력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거프 정도의 거물을 죽이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링, 나츠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거프를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훗날 있을 최종전에서 후지토라와 같은 반역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긴 회의 끝에 결국 이무가 힘을 실어준 신임 오로성인 갈링의 입긴 끝에 거프를 암살하는 것이 확정났고 갈링은 샴록 2호로 구성된 TF팀과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직접 고아왕국으로 출격하여 거프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기에 해군에서조차 이 작전을 알지 못했고 샴록과 2호는 공식적으로 고아왕국으로 출장을 가며 갈링은 비공식적으로 이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최종 보고를 위해 이무를 찾아갔고 갈링은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반역자 몽키 D 거프를 제거하기 위한 TF팀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감히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해군을 후퇴시켜 전쟁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오랜 기간 세계정부의 명령을 거부해온 노범을 죽여 세계정부의 위신을 세우며 해이해진 해군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해군 영웅 몽키 D 거프 그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이다. 그는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니까. 허나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 또한 결정적으로 이제 해군까지 은퇴한 그가 아들과 손자의 편이 되어 우리의 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실수하지 마라 갈링. 어설픈 작전은 우환만 낳을 테니 라고 말했고 갈링은 고개를 숙이며 물론입니다. 이번 작전에는 저와 샴록뿐만 아니라 이무님과 세계를 호령했던 20인의 왕 중 한 분도 참전시킬 예정이오니 분명 만족하실 수 있는 성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 샴록, 이호 및 신의 기사단은 곧바로 고아왕국으로 향합니다. 드래곤은 고아왕국의 천룡인 중 한 명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혹여나 그 천룡인이 오로성 혹은 신의 기사단이라면 그들이 이러한 시기에 갑자기 고아왕국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사찰이나 업무가 아닌 거프를 제거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수장으로서 이를 묵인하고 혁명을 준비해야 할지 거프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켜야 할지 공과 사의 입장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쿠바와 이완코브는 명분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이완코브는 곧바로 드래곤을 찾아가 쿠마 및 혁명군 대장들과 상의해본 결과 역시 당신이 거프 중장을 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답을. 거프 중장은 밀짚모자 보이의 할아버지 최종전을 앞두고 밀짚모자에게 충격을 주는 건 손해답을. 그는 강하지만 어리고 마음이 여려 할아버지의 죽음을 견디지 못할 걸세.
또한 거프 중장은 해군의 상징 그 자체, 우리가 무너뜨리려는 것은 세계정부와 천룡인이지 해군 본부는 아니지 않냐벌 이라고 말하며 명분을 제시해주었고, 드래곤은 이완코브의 진이가 자신이 부담없이 거프를 구하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이완코브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완코브 금방 다녀오지, 우리의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 하겠네. 그리고 단순히 천룡인 한 명이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작은 배를 타고 고아왕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현재 거프, 드래곤, 루피가 고아왕국으로 집결 중이며, 샴록, 갈링, 이오, 신의 기사단 역시 고아왕국으로 집결 중임을 알 수 있으며, 피거랜드 가문과 몽키 가문의 전쟁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나미를 코코야시 마을에 데려다준 뒤 곧바로 발라티에로 향했고, 쌍디는 제프와 다시 만날 생각에 은근히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써니오는 발라티에에 도착했고, 루피는 허기진 표정을 지으며 니시시시시 이스트블루로 돌아오면 가장 그리웠던 곳인데 일단 배부터 채워볼까 라고 말하며 발라티에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한 대 태우며 긴장을 풀며 발라티에로 들어갔고, 파티는 일반적인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며 어서오십시오,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입니다 라고 말하며 식기를 닦습니다. 쌍디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으며 멍청한 자식, 내 얼굴도 까먹은 거냐 라고 말했고, 파티는 그제서야 쌍디와 밀지모자 일당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쌍디, 이 자식이 미리 연락은 하고 와야지 라고 소리쳤고, 쌍디라는 이름을 들은 카르네가 주방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카르네는 쌍디를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제프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뛰어갔고, 잠시 후 주방에서 제프가 나왔고 쌍디와 제프는 재회하게 됩니다. 쌍디는 밀려오는 벅차오름을 참아내고 오너 제프 아직 정정하시군요 라고 말했고, 제프는 웃음을 지으며 골칫덩어리 하나가 사라져서 그런 기지, 고무자식도 오랜만이군. 이번에는 우리 식당 부수면 해적왕이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을 게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터뜨리며 니시시시 그런 거라면 걱정 말라고, 할배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부탁해 라고 말했고, 제프는 곧바로 보아 셰프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프는 루피를 바라보며 거프 중장이 전역했다는 소식은 들었네. 아마 귀향할 거라고 하던데 이곳까지 온 김에 하레비를 만나보거라. 그 양반 저번에 여기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니놈 자랑을 그렇게 하더구나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할아버지가 전역했다고? 라고 말하면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조로는 해군 영웅이 전역을, 확실히 신시대가 찾아오긴 온 것 같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제프가 루피에게 거프의 근황을 알려주는 인사는 루피가 후샤마을로 복귀하여 거프를 찾아다니는 계기가 되며, 이는 훗날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됩니다. 루피는 발라티에에서 배 터지게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우속과 조로 역시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여유를 부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음식에 거의 입을 대지 않았고, 제프는 쌍디의 얼굴을 걷어차며 요리사에게 가장 큰 모욕은 손님이 내가 해준 밥을 먹지 않는 거다. 울상으로 처박혀 있을 거면 여기서 썩 꺼져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제서야 밥을 집어먹으며 망할 영감이 손님을 걷어차는 셰프는 당신밖에 없을 거요 라고 말했고, 제프는 얕은 미소를 띈 뒤 모험에 후회는 없었나, 위대한 항로에서 기어코 살아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영감, 올블루는 실존하더군. 물론 발견했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쌍디의 말뜻은 전설 속에 내려오는 올블루는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라프텔이나 특정 섬처럼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레드라인이 붕괴되며 4개의 바다와 위대한 항로가 이어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올블루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프 역시 뉴스를 통해 어느정도 소식을 접했기에 쌍디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제프는 미소를 지으며 제기랄, 그러면 나는 괜한 고생을 했군. 잊지도 않은 바다를 찾으려다 다리만 부서졌으니 라고 투덜댔고, 쌍디는 웃음을 터뜨리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제프는 식당은 금년이다 망할의 송아 라고 꼬투리를 잡자 쌍디는 제프의 공격을 피해낸 뒤 좀 봐주쇼,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제프와 쌍디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후의 전쟁이 끝난 후 같이 올블루로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발라티에 며칠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고, 루피, 징베, 우솝, 조로는 다음 섬으로 출발합니다.
이문은 아이기스와 함께 아발론 델피 가장 깊은 곳에서 밀담을 나누며 고대 벽화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벽화에는 알 수 없는 언어들이 적혀 있었고, 이는 포네그리프에 적힌 언어들과 동일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거대한 밀짚모자도 있었고, 그 밀짚모자는 분명 조이보이의 밀짚모자였습니다. 이문은 밀짚모자와 고대 벽화를 바라보며 이젠 최후의 전쟁이 머지않았군. 아이기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밀짚모자는 우리가 상대해온 그 어떤 적보다 강하다. 니카, 조이보이, 그들조차 밀짚모자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물론입니다 이무님. 네로나 가문과 세계정부의 영원한 굴림, 이제는 정말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밀짚모자가 역대 최강의 적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세계정부 역시 등고잡이의 길을 걸으며 활용 정점의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진정한 만인지상이 되기까지 단 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문은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의 조력자들 역시 크나큰 변수가 되었다. 또한 마샬디 티치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폭탄이 되었지. 밀짚모자 일당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반드시 태고의 신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물론입니다. 조이보이를 상대할 때 역시 그의 힘을 빌리고자 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마샬디 티치를 이용하면 그분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디아보리족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인 티치를 이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문은 고대 벽화를 바라보며 과거 신들과의 전쟁을 떠올리며 니카, 니 녀석의 의지는 3000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이보이의 밀짚모자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유일한 적,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세계정부였다. 이번에도 단연코 변수는 없을 테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발라티에를 떠나 시론마을로 향했고, 우솝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솝은 시론마을에 닿자마자 마을을 향해 뛰어가며 루피, 조금 있다가 보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조금은 서운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저 녀석 엄청 좋아하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말없이 칼을 닦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곧바로 조로의 고향 시모츠키 마을로 향했고, 우솝은 오랜만에 시론 마을에 도착하며 나 우솝이 돌아왔어요 라고 소리치며 마을을 뛰어다녔고, 주민들은 우솝을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우솝은 해적왕의 일당으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대해적 중 한 명이 되었기에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우솝을 조금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솝의 본질만큼은 그대로였고, 마을 사람들은 우솝이 악한 해적이 된 것은 아님을 확인한 뒤 안심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마침내 카야의 대저택에 도착했고, 우솝은 카야와 수년 만에 재회한 뒤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밤을 꼬박 새며 대화를 나눕니다. 조로, 징베, 루피는 조로의 고향 시모츠키 마을에 도착했고, 루피는 조로가 100% 확률로 길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징베에게 조로를 전담마크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조로가 얼마나 길치인지 오랫동안 모험을 하며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당분간 조로와 머무르며 길 안내 역할을 자처했고, 조로 역시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길을 잃게 되어 최종 전쟁에 합류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징베와 의 동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홀로 써니오를 몰고 가는 것은 부담이며 플루톤으로 개조된 써니오를 몰고 가는 방법도 모르기에 매우 작은 배 하나를 끌고 후샤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징베를 바라보며 징베, 조로 녀석이 길을 잃지 않게 잘 부탁해 라고 말했고, 징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네 루피군. 하지만 조심하게나 이스트 블루의 자네에게 위협될 적수는 없을 테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각자 다른 곳에 있다는 소식이 해군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은 분명 자네를 노릴 걸세 라고 말하며 베테랑답게 상황을 잘 읽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적왕이 된 루피에게 두려움 따윈 없었고, 루피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우선 코코야시 마을의 외곽에 주차시켜 두었고, 징베와 조로는 곧바로 조로의 스승 시모츠키 코시로의 도장으로 향합니다. 조로와 징베가 시모츠키 코시로의 도장에 도착한 이후 시모츠키 코시로와 조로는 재회하게 되었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예상치 못한 조로의 방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화도 1문자를 치켜 세우며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시모츠키 코시로는 미소를 지으며 하하하 좋은 소식은 나 말고 쿠이나에게도 들려주시죠. 쿠이나를 추모하는 공간은 저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쿠이나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안내해 주었고 징베는 자연스럽게 빠져주며 조로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칠무의 징베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군요. 라고 말했고 징베는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듣는군요. 칠무에라는 말은. 이라고 말한 뒤 조로가 쿠이나를 추모하는 동안 시모츠키 코시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로는 과거 쿠이나와 수차례 겨루며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자는 약속을 하였고 이후 쿠이나가 실족사하게 되며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반드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드스타 섬에서 미호크를 꺾는데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게 되었고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조로는 쿠이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니놈과의 약속은 지켰다. 이젠 정말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니 녀석과 함께 따낸 세계 최강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언젠가 저승에서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겨루는 그날까지 말이야. 너라면 분명 저승에서도 단련을 했을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한 뒤 가벼운 목례를 하며 쿠이나를 추모해줍니다. 조로는 쿠이나의 추모를 마친 뒤 곧바로 시모츠키 코시로와 마주 앉았고 조로는 시모츠키 코시로를 바라보며 쿠이나와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당신이 준 화도일 문자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죠. 라고 말했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미소를 지으며 조로군이라면 반드시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쿠이나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저도 물론 기쁘지만 도장의 아이들이 당신을 따라한다고 삼도류를 고수하는 건 조금 뼈아프네요. 그 검술은 롤로노와 조로 당신이기에 가능하거늘. 이라고 말했고 시모츠키 코시로의 도장의 어린아이들이 삼도류를 연습하고 있는 장면이 짧게 지나갑니다. 조로는 얕은 웃음을 띤 이후 사부님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도신 류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라고 물었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와 당신 둘 다 와노쿠니 출신 도신 류마는 와노쿠니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검사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와노쿠니의 무사 롤로노와 아라시, 당신의 외가 쪽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모츠키 가문이죠. 류마는 시모츠키 가문의 먼 조상 하여 당신과 저희의 조상은 도신 류마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조로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후 복잡하군요. 이제 와서 혈통을 따질 생각은 없었다만 나와 쿠이나가 결국 한 핏줄이었다는 것과 도신 류마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놀랍군요. 쿠이나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도신 류마의 피를 물려받아서인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롤로노와 조로 당신에게 혈통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당신은 세계의 정점에 선 검사. 그나저나 시모츠키가와 에단바론과는 악연이 깊군요. 당신이 와노쿠니를 에단바론 나스주로로부터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와노쿠니에 있는 제 지인들의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마치 도신 류마가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오랜 악연? 설마 나스주로와 류마 역시 격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시모츠키 코시로는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나스주로 역시 도신 류마에게 한 차례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와노쿠니가 세계정부의 표적이 되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와노쿠니의 일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속설이지만 말이죠.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제서야 나스주로가 자신과 류마에 집착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조로는 도신 류마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뒤 자신의 검이자 류마가 남긴 검 도신류를 바라보았고 도신류를 꽉 쥐며 무언가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 샴록 신의 기사단의 일부는 거프를 사살하며 해군의 기강을 잡고 훗날 거프가 자신의 혈육인 드래곤 루피의 편이 되는 변수를 막기 위해 고아 왕국으로 향합니다. 갈링은 오로성이며 샴록은 정체를 숨겨두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 부단장 이호가 공식적으로 고아 왕국을 방문했고 천룡인 중에서도 직위가 매우 높은 천룡인의 방문이기에 고아 왕국의 왕족들은 매우 긴장하며 이들을 반깁니다. 신의 기사단이 고아 왕국에 도착한 이후 고아 왕국의 국왕 스테리는 버선발로 이들을 맞이하며 고귀하신 천룡이들께서 미천한 저희 왕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은 뒤 머리를 땅에 쳐박았고
고아 왕국의 모든 이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쳐봤습니다. 이오는 스테리를 내려다보며 비밀 통제는 철저히 했겠지. 분명 상부에서 의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비밀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텐데 라고 물었고, 스테리는 조금은 당황하며 물론입니다. 천룡인들의 방문은 대대적으로 알려졌으나 라고 말을 저었고, 이오는 곧바로 스테리의 얼굴을 발로 차버리며 이런 멍청한 자식, 분명 비밀 유지를 1순위로 하라고 했거늘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갈링이 나타나 곧바로 스테리의 목을 베어버리며 멍청한 왕 때문에 쥐새끼들이 달라붙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분명 천룡인이 이 시기에 고아 왕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수상한 징조입니다만 단순히 천룡인의 방문이라고 한다면 의문을 품고 달려들 쥐새끼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물론 밀짚모자가 나타나는 변수만 아니라면 거푸 중장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고, 고아 왕국의 왕족과 귀족은 천룡인들이 단칼에 자신의 국왕조차 베어버리는 것을 보며 경악하며 벌벌 떱니다. 하지만 갈링과 이오의 우려대로 드래곤은 이 시기에 천룡인이 방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미 고아 왕국으로 향했으며, 공교롭게도 루피 역시 최후의 전쟁 이전 마지막 휴가를 준비하며 후샤마을로 향한 상태였기에 이는 세계정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이며 격변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